안녕하십니까. 이준호의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활동 엄청 많이 하시던데. 저요? 예. 아닙니다. 예. 근데 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 그거 참 잘 네이밍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읽어준다는 거는 뭐 가리킨다 또는 나를 따르라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설명해 주는 그냥 친절한 아저씨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해서 난 네이밍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게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17년? 16년? 강의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예. 그 교육기관에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닉네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닉네임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친근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표권을 받은 거죠. 예. 뭐 읽어드린다라는 관점에서도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글자와 글자 사이에 담겨 있는 그 어떤 행간을 많이 인사이트를 좀 해석해 드리려는 의도 그런 것들도 다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요즘 뭐 전문가들이고 비전문가들이고 그 너무 확증 편향이 심하다 보니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 부동산 파트 또는 경제 파트 어떤 파트에서도 제 목소리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예 매몰이 돼버리잖아 그쪽으로요. 그런 이야기는 뭐 저도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외교 전문가, 뭐 비트코인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경제 전문가 모든 게 다 정치화돼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나의 이념과 다르더라도 다른 생각을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경제는 전망하는 것이지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희망을 논하면 안 돼요. 경제는 나의 희망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근데 나의 희망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 전망이 나의 희망과 부합하지 않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많은 전문가분들이 자기의 어떤 견해나 자기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김광석 교수 책을 쭉 사보고 있는데 가장 좋은 말이 경제를 모르고 투자한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한 것과 같다라는 말을 꼭 서문에 쓰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좀 끝도 없이 치솟고 있는 금값, 금 시장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거래되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수많은 시장이 분명히 경제랑 관계가 깊어요. 그렇죠. 경제랑 연결고리가 있어요. 근데 경제를 보지 않고 시장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편적일 수밖에 없겠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어도 왜 벌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재수주와 벌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제를 보면서 왜 이런 경제하에서 이런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지, 왜 이런 경제에서는 반대로 이런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는지 그 연결고리를 장착하시면 이런 경제의 흐름이면 자산 시장이 이렇게 되겠네라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한 번 성공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공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요. 제가 예전 책에서 봤을 때 기회라는 그 회전문이 돌아가는데 기회라는 찰나에 거기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 건 내가 준비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기회라는 거에 편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그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또는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탕이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이자 가장 큰 기회인 나라 중국 얘기부터 시작해 보시죠. 중국 IMF는 중국 경제 성장률 지속되면서 뭐 2028년에 3.4%까지 떨어진다고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중국 시장 어떻습니까? 중국 경제는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과한 해석이나 과도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중국 경제를 쫙 들여다보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안 좋아요. 중국 경제 안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데 중국 경제가 당장 내일 망할 것처럼 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그것을 구분 지어 볼게요.
중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조금 오히려 비유하기 좋은 것이 일본 경제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 한 예,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예, 겪으면서 일본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죠. 네, 예. 근데 일본 경제가 사라졌나요? 망가졌나요? 음, 그렇지 않죠. 예. 어떤 대규모 위기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렇죠. 한 2, 30년 동안 계속 쭉 L자였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중국 경제가 L자형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관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성장률 대략 한 4.5% 정도 이 정도면 여전히 고성장하는 국가 고성장이죠. 맞아요. 예, 그럼요. 그러나 중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과거에 한때 성장률이 14%대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10%, 8%, 6%로 떨어져서 이제는 작년에 5%, 올해 4%대로 성장세가 그냥 계속 둔화되는 흐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논리고요. 자, 경제가 안 좋다, 좋다라고 보는 것은 굳이 따지면 근육량으로 좀 묘사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예, 예. 더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린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점차 무게량이 줄어든다. 이제 쇠약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날 사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 건전성을 하나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한 고리들이 있어요. 예, 예. 중국 경제. 예. 가장 대표적인 약한 고리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헝다그룹이라든지. 그렇죠. 그게 부동산 부실이 금융 부실로 전개될까? 그래서 금융위기 올까? 하는 걱정. 예, 예.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 중국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0.8%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물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렇죠. 기업이 신규 투자를 못 해요. 가게가 소비를 안 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 떨어지는데 자, 두 가지 문제 얘기했잖아요. 예, 예. 부동산 경기 침체, 예. 그다음 하나는 디플레.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잡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렇죠. 뭐 하죠? 금리를 인하해요. 이미부터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미국도 22년부터 금리 인상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금리 인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요.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숙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죠.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모습인데 여기에 두 가지 또 그 이상의 몇 가지 문제들을 앓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확장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중국이 양회 중에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중국 총리가 우리 목표치가 이거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예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5%라는 얘기는 현재 경제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IMF가 지적하기를 중국 경제 성장률 한 4.5% 보고 있어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근데 중국의 목표치가 5%니까 어떠한 막대한 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도 5%가 목표치라는 얘기는 중국 경제가 좋지 못하다라고 받아들일 때라고 보는 근데 거죠. 일종의 뭐 아까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뭐 네.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정말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는 그 시기의 경제 성장률은 뭐 계속 올라가던 시기에서 네. 2만 달러 넘어가고 3만 달러 시대 들어들면서 이제 뭐 선진국 대열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현재 경제 성장률을 만든 것처럼 지금 뭐 동남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5% 6% 경제 성장률 이런 거 그런 맥락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 일종의 기저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GDP 규모가 커졌으니까 예, 예. 그 커진 GDP가 그만큼 커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쉬운 산수로는 100원짜리가 200원이 된다. 근데 200원짜리가 300원 된다. 100원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때의 성장률은 100원에서 200원은 100% 올랐지만 그렇죠. 200원에서 300원은 같은 규모가 증가했지만 50% 그렇죠. 증가율로 떨어지는 네. 거죠. 이런 구조적인 변화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이게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중국 경제가 망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예, 예. 여전히 4%, 한 5%에 준하게
성장세, 고성장세를 유지하는 나라구나. 상당히 높은 경제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거구나. 그러나 중국 경제 그래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뭐냐면 지금 일본처럼 선진국이 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은 GDP 규모 면에서 큰 나라지 그렇죠. 아직도 신흥국이에요. 맞아요. 근데 신흥국인 나라가 벌써부터 이렇게 삐걱삐걱거리네 하는 것들이 예의주시할 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 헝다로 대명사처럼 여기는 부동산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네. 중국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부채 하면은 가계부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업부채, 기업이 짊어지면 기업부채고 그렇죠. 가게가 짊어지면 가계부채고 그리고 정부가 짊어지면 정부부채인 거예요. 이게 3대 부채고 3대 부채가 모두 폭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들의 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랑 그리고 중국의 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입니다. 속도에 또 문제가 있구나. 예. 근데 3대 부채가 모두 증가하는 흐름이고요. 이 3대 부채 중에서도 특히 정부 부채 문제가 뭐 다 심각하기 때문에 뭐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부 부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부가 이미 과도한 빚에 의존해서 나라를 키워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 번 빚에 의존해서 나라를 키울 여력이 있을까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미 쉽게 말해서 빚져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 또 빚을 져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마치 그런 것처럼 중국 정부가 인프라를 엄청나게 많이 확충하고 또 다양한 건설이나 토목이나 이런 여러 영역에 걸쳐서 빚에 기대어서 나라를 이렇게 키워왔다면 이미 빚이 정말 막대한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채에 의존해서 더 키울 만한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더군다나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마이너스고 도시별로 따져보면 집값이 혹은 이 각종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과 하락하는 지역을 구분해 보면 하락하는 지역이 80% 이상입니다. 89% 정도 됩니다. 그만큼 통제가 안 될 만큼 움직이고 대부분이 있는 하락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기도 부담되고 이미 유동성 다 공급했는데 공급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또 걱정이고 이런 것들이 유동성 함정이라는 거.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보는 거. 거기다가 또 23년도 통계를 보니까 국력이 인구 수인 세계 1위였다가 네. 인도한테 뺏겼더라고요. 아, 네. 인도가 14억 얼마 4천만 명에서 1위래요. 세계 인구. 1위. 예, 인구로. 맞습니다. 예. 2023년 한 10월, 11월 정도를 기점으로 그러니까요. 역전됐죠. 그러면 세계 공급망 기지 역할을 했던 중국의 역할 또 대중 수출에 의존한 대한민국은 어차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세계의 공장이라는 그 닉네임, 예. 닉네임이 중국 거였는데 예. 닉네임을 이제 뺏기는 거예요. 뺏기겠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제 거였는데 누군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표권이 있으니까 예. 못 가져가겠지만 중국의 세계의 공장이라는 닉네임은 언제든지 뺏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의 공장이 원래 중국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죠?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거고 이 세계의 공장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데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들이 부상해요. 또 미중 패권 전쟁이 더 격화돼요.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공식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관세가 일단 문제가 되죠. 그렇죠. 관세가 20%, 21%니까.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시대가 온다면 그건 더 격화될 수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그리고 인건비도 이제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의 나라가 아니에요. 더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중국이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단적으로 빠져나오고는 있지 않아요. 중국의 진지를 텄다면 그 진지를 그대로 둬요. 근데 다른 생산 기지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우회적으로 중국을 빠져나오는 현상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죠. 차이나 엑소더스죠. 그런 현상이 어디로 주목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집중되는 현상이 바로 알타시아. 그 알타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얼터너티브 에이시아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들이 네. 부상합니다. 바로 말씀하신 인도나
인도네시아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인구 인구가 3위국이에요. 많잖아요. 3위국이에요. 맞아요. 네. 젊은 나라. 인도, 중국, 미국 다음 인도네시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아시아 신흥국 이런 지역들이 생산 기지로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실제 많은 기업들이 그런 지역들로 뭐 생산 기지를 구축하거나 추가적으로 뭐 다국적 기업들이 헤드쿼터를 옮기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의주시될 만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국 시장을 보는 이제 뭐 우리 오비스트 TV 시청자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 대부분이죠.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분들도 많을 텐데 주식 관련돼서는 중국 시장을 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이 뭐 마치 오래 사라질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사실은 아무 문제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금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인하합니까? 이미 낮은 금리인데 그렇죠. 그럴 일은 없어요. 양회에서 이제 시진핑이 총리가 기자회견하는 일을 없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없앤다고 표현까지 했어요. 왜 그럴까요? 시진핑이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 하겠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동할까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 관점에서. 경제 위기가 올 거다라고 보면 경제 위기는 정말 대혼돈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연상하시기로는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나 팬데믹 경제 위기를 연상하시면 좋아요. 아, 세다. 그런 대혼돈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금융 위기 같은 것들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금융 위기가 올까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부실 상황에 있는데 이게 한두 개 더 쓰러져요. 그러면 결국 이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뱅크런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게 금융부실이에요. 금융부실 문제가 금융위기로까지 가게 되면 그건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아마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오겠죠. 그러면 중국 경제에 만약에 위기가 온다 하면 이런 경로로 올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로로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여기서 또 한 번 폭락할 겁니다. 주가도 계속 내리막길이었잖아요. 또 한 번 폭락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항상 경제 위기가 오면 엄청난 공포심으로 자산 시장에서 내던지고 떠나요. 그렇겠죠. 자산 가격이 다 폭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제 이해하셨죠. 대규모 조정이 있은 후 움직이시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가능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아요. 확률적으로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이걸 알고 있거든요.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경착륙, 우당탕탕하는 게 아니라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공산당의 힘으로. 그거는 공산당이 아닐지라도 공산당이냐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를 논하지 않고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 하면 미국 경제든 한국 경제든 중국 경제든 그런 것들이 경제 위기로 불거지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그 체제가 붕괴될 것이고요.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탄핵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아니면 뭐 선거 4월 총선을 통해서 그걸 충분히 표심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정부는 하나도 없다. 그게 공산당이라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위기로까지 전개될까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지금처럼 계속 디플레이션이라는 늪에 유동성 함정이라는 이 늪에 계속 빠져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지지분질하게 역동적으로 성장이 어려운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30년을 겪었던 그런 모습처럼 그냥 정체된 중국 경제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쭉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럼 우리 투자자 스탠스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한 시장은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 가정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이 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미국 거시경제입니다. 미국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변수가 생겼어요. 3월 5일 날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자격 유지 결정한 거. 네. 트럼프란 그 뭐 예전에 그 파웰 의장하고 트럼프하고 푸틴 이 세 명이 세계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트럼프 변수가 가장 클 것 같긴 한데 일단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하드랜딩 소프트는 경착륙이나 연착륙이냐 미국 경제에 대한 갑론을박도 네.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미국 경제는 연착륙으로 보고 아, 있습니다. 예, 예. 경착륙은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착륙이라고 가정하고 미국 경제를 보신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훨씬 더 앞당겨지겠네. 그렇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연착륙이다라고 생각하면 앞당겨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없겠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의 전망이라든가 미국 경제를 관찰할 만한 여러 지표들을 보면 현재로서는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소프트 랜딩에 좀 강한 무게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조기에 상반기 내에 있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돼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국력이나 힘을 생각한다면 그 금리를 유지한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물론 한국은행은 계속 지금 동결을 하고 있지만 네.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애프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미국이 만약에 뭐 그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하는 거는 미국 경제로서는 바람직한 일이긴 그렇죠. 하겠지만 그로 인한 금리로 인한 주변국들 대한민국이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한동안 더 힘들겠네요. 더 힘들죠. 그러니까 연착륙이라고 본다면, 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니까 예, 의견을 예. 드린다면, 연착륙으로 전망할 때는 파월은 결론적으로 다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잘한 거예요, 통화 정책은. 물가는 물가대로 잡은 거고요. 뭐 막대한 뭐 하드 랜딩도 방어한 거고요. 그리고 금리는 금리대로 인상했다가 이제 안정화 수순을 가져갈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만약에 그렇게만 움직인다면 파월은 진짜 역대급 연준 의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반대로 물가는 물가대로 못 잡고 금리는 금리대로 높고 경기는 경기대로 다 망가뜨리면 예. 이거는 최악인 거죠. 근데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와 파월 연준 의장을 비교한다면 네. 어쨌든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다시 3%대로 올라갔고 물가 못 잡았고 그리고 경기는 경기대로 최악이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금리는 금리대로 너무나 높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좋은 게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런 면에서 통화 정책이 뭐 성공적으로 대응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연준 의장이 그러면 연착륙을 유도한다면 그러면 당장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당장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상황을 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텐데, 근데 내부적인 상황도 있지만 한미 기준금리 격차도 정말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인 상황만 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부동산 PF 부실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어요. 살려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죠. 경기도 살려야 되고 금리는 금리도 너무 높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할 시점이 왔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계속 까다로운 거예요. 네,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면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한 다른 여러 신흥국들이나 미국 경제에 의존적인 그런 국가들은 상당히 금리를 어떻게 보면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카카오톡의 그 닉네임을 제 스스로 부여한 닉네임이 아니라 제 아이디를 예. 인디펜던트 뷰라고 했거든요. 저는 어떤 양쪽 정치적 시각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네. 그냥 어떤 특정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제만을 바라보자라는 제 마음가짐인 건데 근데 우리나라 통화 정책도 어떤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져서도 안 되고 어떤 이해관계를 따져도 안 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파월로부터는 독립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없는
여러 국가들 주로 신흥국들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이런 나라 대표적이에요. 물가는 정말 100%입니다. 살인적이죠 지금. 물가는 물가대로 높고 금리도 금리대로 높은 거예요. 정말 이 통제가 불가능한 사회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니까 bad is good, good is bad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미국 경제가 bad가 좋은 거예요. 우리로서는 현재로서는 good is bad인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근데 미국 경제가 너무 연착륙이다, 좋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당장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판단 내려지니까 우리로서는 배드한 거네요. 배드한 거죠.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독립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포인트라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문제인 것은 아니고요. 이 격차가 이만큼 벌어져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나서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자금 유출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좀 고민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거죠. 미국 눈치를 보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가 심각한가요? 어떤가요? 네, 심각합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구분을 해드릴게요. 미국 경제가 나름 굉장히 강해요. 근육량이 빵빵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여. 연착륙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같은 암세포가 발견된 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그게 다른 부분으로 전이될지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습니다. 공실 문제 너무 심각해요. 특히 오피스 공실 문제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지 그리고 특히 이게 부실해서 몇몇 금융기관들이 쓰러져서 금융위기로까지 갈지는 다른 얘기예요. 서프라임 모기지가 재현될지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미국 경제는 탄탄해. 근육량이 계속 견고합니다. 근데 공실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문제가 좀 발생한 것이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근데 그게 미국 경제를 흔들어 놓을 만큼의 큰 어떤 기여도가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 내려지고 상업용 부동산이 심각해지면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금융을 제공해준 금융기관도 쓰러질 위험이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쓰러질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금융시장에서의 이 금융기관의 기여도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로 끝날 것이고 이게 미국 경제 문제로 금융위기 문제로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확산 떨어진다. 가능성은 떨어진다. 네, 그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준금리 아까 인하 시점 조금 소프트 랜딩을 하면 기준금리를 바로 뭐 인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데 그 시점은 언제쯤 보시고 그 시그널은 어떤 게 있고 또 우리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미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 어떤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저는 책에다가도 이미 그렇게 써놨는데요. 네. 24년 하반기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차례 혹은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될 것 네, 같다. 두세 차례 정도 보고 있고요. 가장 확률적으로 무게를 둔다면 시나리오를 좀 명확히 말씀드린다면 6, 7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조금 더 무게를 두면 7월입니다. 7월이라고 생각하고요. 7월 정도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한 다음에 그 다음 지켜볼 거라고 봅니다. 8월에 FOMC가 또 있거든요. 근데 8월에 또 연거푸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금리 인하에 따른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나를 시장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11월 정도에 10월 11월 정도에 그 여건을 보면서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런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은 금리는 인하하는데 그 시기가 올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부터 이제 두세 차례 된다 이 얘기시죠? 이 금리 인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문제가 발생해서 서둘러서 금리 인하하거나 미국 경제가 막 우당탕탕 하드랜딩 하니까 서둘러서 금리 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물가도 이제 안정화됐네, 경기도 괜찮네. 이제 금리를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어? 5.5% 기준금리는 정상적인 금리가 아니야. 중립금리 약 3.5%를 향해서 서서히 금리를 정상화하는
그런 수순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미국이 중립금리가 3.5% 정도인가요?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그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중립금리다라고 정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근데 제가 지금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뭐 2에서 3.5% 사이. 2에 3.5. 그래서 적어도 3.5%를 향해서 금리 인하를 서서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25년에도 서서히, 26년에도 서서히,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서서히 할 것이다. 이변이 있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다 무시하고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 이변은 뭐 어차피 정상에서 궤도 이탈을 한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뭐 신도 못하는 범위니까. 예를 들면 팬데믹급의 또 다른 뭐 바이러스 충격이 온다든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뭐 그거를 3차 전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죠? 미중 패권 전쟁 중에 뭐 타이완 해협을 놓고 예를 들어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실제 전쟁이 벌어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현재 가정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등장하면 경기 침체의 충격이 올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이 뭐 저도 저같이 이제 저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들은 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 핸드폰처럼 온갖 정보를 수집하니까 이거를 수입을 금지시켜라 또는 관세를 계속 때려라라고 했던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맞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지금 뭐 반도체뿐만 아니고 전 분야로 확전 분위기죠. 네, 확전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1라운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때 무역 전쟁이었죠. 그렇죠. 그 전쟁의 총알은 관세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바이든 정부 때 미중 패권 전쟁 2라운드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그 총알은 기술인 거예요. 기술 패권 전쟁. 그래서 뭐 어떤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공급을 중국으로부터 배제시켜라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2차 전지든 전기차든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런 것도 기술 패권 전쟁이죠.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짓고 미국에서 생산할 때 중국의 어떤 소재는 담겨 있으면 안 된다. 담기면 보조금 안 줄래. 뭐 이런 식으로 기술 패권 전쟁이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확전되는 양상으로 치닫게 될 텐데 3라운드는 제가 보기에는 금융 전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홍콩이나 대만이 있기 때문에 홍콩과 대만을 경유해서 마치 이런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을 때 러시아를 경제 제재로 꽁꽁 묶어두기 위해서 글로벌 이 금융망이라고 볼 수 있는 스위프트망에서 배제시키죠. 마치 이런 것처럼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 중국의 어떤 금융으로 세계가 연결되어 있을 텐데 그 금융 어떤 망으로부터 중국을 배제시키도록 그런 식으로의 전쟁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 그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쟁의 또 다른 형태 하나는 바로 타이완이죠. 이제 타이완 해협을 놓고 어쨌든 중국 정부가 해협을 봉쇄시키거나 하는 조치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 타이완 해협 봉쇄시키면 안 된다. 어마어마한 물동량이 타이완 해협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물가 상승 압력인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키면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지만 타이완 해협을 지나는 그 해협을 봉쇄시키면 세계 물동량의 뭐 많게는 50% 이상이 그 해협을 지나거든요. 그러면 그 해협을 봉쇄시키면 우회하거나 공급이 차단되거나 공급망 병목 현상이 또 생겨요. 그러면 또 글로벌 물가가 또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미국 정부로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또 강하게 또 강경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게 뭐 어쩌게 보면 국지전과 같은 전쟁의 분쟁의 모습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도 특히 이제 지정학 전문가들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은 이제 원래 이렇게 제가 나눠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질문 드릴게요.
저는 타이완 해협이 그렇게 물동량이 많은지 사실 몰랐고 첫 네. 번째, 두 번째는 뭐 TSMC인가 거기처럼 세계 반도체 공급 1위 기업도 대만에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만약에 지금 또 이제 올해 대만 총통이 친미 성향의 라이 총통이 당선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대리전 형상이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형태가 돼버리면 이게 우리한테는 무조건 악재네요. 만약에 격화되면 이거는 반도체 공급이나 부품 소재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일단 악재도 있고 또 호재도 뭐 호재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호재도 있을 수는 있죠. 아 그래요?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 예, 예. 어쨌든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데 예. 중국이 TSMC를 갖고 싶은 것도 하나 있겠지만 그렇죠. 미국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강할 겁니다. 아, 예. 둘 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TSMC를 우리 거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강하겠지만 예, 예. 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중요하네요. 양쪽에서 다. 그렇죠. TSMC 없으면은 정말 굴러가는 게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반도체는 산업의 쌀인 거고요. 예, 지금의. 예, 예. 그러니까 쌀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 거예요. 거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TSMC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예. 파운드리 의존도가 예, 예. 높기 때문에 TSMC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미국이 TSMC를 가져간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TSMC를 대신할 파운드리 업체가 필요해요. 그렇겠죠. 대신할 기업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파운드리로 본다면 예, 예. 2위니까 예, 우리나라가. 역시 중국이 TSMC를 가져간다. 그럼 파운드리를 미국의 입장에서 대신할 기업은 또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건 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 면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기회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어찌어찌 하다 보면. 예, 예. 그렇지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산수가 아니에요. 국제 정세는. 그렇겠죠. 이렇게 할 때 만약에 TSMC를 대신해서 중국에게 파운드리 기능을 완수하겠다라는 움직임을 가져갈 때 역시 TSMC를 미국이 가져갔다 하더라도 예, 예. 미국이 그런 행보를 가만히 둘까요? 한국이 그렇게 하도록 안 하죠. 안 하죠. 또 안보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카드를 가지고 안보 위협이 되니 중국에게는 파운드리로서 TSMC를 대체하지 말라라는 액션까지 취해지기 때문에 그런 정세적인 움직임을 보면 위협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겠죠. 그렇죠. 다만 역시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런 국제 정세의 위중함, 굉장히 신중함을 알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양한 플랜들을 짜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플랜 A부터 플랜 뭐 G까지 예. 각종 가능한 시나리오를 짜서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은 물론 이렇게 높이 계신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한민국 매몰된 것들이 양극화의 정치 논리밖에 없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지금 제일 위중한 건 경제 문제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미래를 가지고 나는 더 좋은 미래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가지고 있어. 미래와 미래끼리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동안 너네는 이렇게 나쁜 짓 했잖아. 너네도 그동안 이렇게 나쁜 짓 했잖아. 과거의 어떤 나쁜 것들만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누가 더 나쁜 놈인지.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안타깝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까지 공식적인 질문이었고요. 네. 교수님 책에 그 스태그플레이션 2024 경제 전망에 예. 인상 깊은 신조어인가요? 교수님이 이렇게 쓰신 게 상흔점, 포인트 예. 오브 스케일링 뭐 이런 예. 것들 되게 네. 와닿거든요. 저는 아, 그러세요?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쓰신 거였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저는 이제 매년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2050년까지 할 계획이고. 전망서를 쓸 계획이라서 그 해를 숫자 하나로 특히 이제 점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예, 노력해요. 예, 예. 그 점을 다 찍으면 이제 선이 되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점이라고 표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2024년 경제를 상흔점이라고 표현한 그러니까요. 것이고 상흔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19라는 상처를 겪었고 예. 러우 전쟁이라는 상처를 겪었는데 예. 그 상처는 사라지는 듯해요. 그렇죠? 우리 기억 속에서도 상흔은 남는다. 그런 상처의 의미. 흔적만 남는 거죠. 그 흔적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힘듦. 정말 힘든 어려운 경제. 이게 상흔이다. 그렇죠. 상흔이 남는 경제, 24년 경제를 표현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 또 신조 뉴 레집 네. 그거는 어떤 기조를 뉴 체제 뭐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예. 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죄송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것이 20년에서 24년 동안 처음 맞닥뜨려진 표현일지 몰라요. 예.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근데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착화된다는 뜻이죠. 대한민국의 현실화가 된다는 얘기죠. 현실화. 그러니까 이 고금리로부터 벗어나긴 할 겁니다. 금리 인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20년, 21년에 경험한 그런 낮은 금리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긴 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체감하는 그 물가는 여전히 가혹하게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밥 가격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도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물가가 오를 일만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높게 올랐는데 또 올라?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점점 감소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그게 마치 새로운 체제처럼 굳어져 버린다. 안타까운 표현이 계속 그럴까요? 그럼 계속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힘듦을 견디셔야죠. 견디기 위해서 경제를 알고 그렇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셔야죠.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오늘 경제 읽어준 남자 김광석 교수님 그 유튜브에서 경제 경익남 이렇게 치셔도 되고 경제 읽어준 남자는 김광석 교수님 본인 채널이 있으시니까 거기서도 많이 공부하시고 뭐 오비스 TV도 자주 들어와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